설날 아침 친척들이 모인 거실에서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40년을 함께 산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67세, 이 나이에 이혼이라니. 그런데 저는 웃었습니다. 알겠어요. 당신 말대로 하죠.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고 시동생은 젓가락을 든 채 얼어붙었죠. 남편은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순순히 따를 거라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난 몇 달간 조용히 준비해왔다는 것을요. 왜 제가 그렇게 태어날 수 있었냐고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날 아침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새벽 5시, 언제나처럼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바닥을 밟으며 명절 음식 준비를 시작했죠.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쳤습니다. 40년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시동생 가족들은 아직 이불 속이었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지만 저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남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추리닝 차림으로 소파에 누워있을 사람이 정장 바지에 셔츠까지 말끔하게 차려입고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거든요. 손에 휴대폰을 쥐고 계속 화면을 확인하며 현관 쪽을 힐끗힐끗 보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게 무슨 행동이지? 40년을 함께 살면서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발표를 앞둔 사람처럼 긴장한 얼굴이었죠. 점심때가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제대로 인사도 못한 채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음식을 날랐죠.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누구도 제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은희야. 남편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평소에는 야 또는 이 사람이라고 부르던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른 거예요. 부엌에서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식탁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고 남편은 그 한가운데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굳게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죠. 남편은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이혼하자.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알겠어요. 당신 말대로 하죠. 남편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그는 제가 순순히 따를 거라 확신한 거예요. 나이도 이제 이렇게 됐고 서로 힘들게 살 필요 없잖아. 재산은 내가 공평하게 정리할 테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공평하게 정리한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공평하게? 과연 그럴까? 왜 제가 그렇게 태어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사실 저는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징조들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달라졌거든요. 갑자기 외출이 잦아졌고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관심도 없던 옷차림까지 신경 쓰기 시작했죠.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빨래를 하다가 남편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거든요. 제가 쓰지 않는 향기였습니다. 여자 향수 냄새였죠. 그 셔츠를 손에 쥐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통장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통장인데 제가 본 적 없는 계좌였어요. 돈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번에 300만 원, 어떨 때는 500만 원씩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손이 떨리는 걸 억지로 참아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딸아이의 전화였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딸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 있니? 저기 엄마 사실은 나 아빠 봤어. 다른 여자랑 같이 있는 거.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강남역 카페였어. 손잡고 있었어, 엄마.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신기하게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엄마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 왜 진작 말 안 했어? 전화 너머로 딸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제야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참고 있던 게 무너져 내렸죠. 미안해, 우리 딸. 아니야,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야. 근데 엄마, 이제 더 이상 참지 마. 내가 도와줄게. 엄마가 받아야 할 거 다 받아내자. 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배신감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이 이렇게 쉽게 저를 배신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가 받아야 할 거 다 받아내자. 그래, 맞아. 왜 제가 두려워해야 하죠? 잘못한 건 저쪽인데. 새벽까지 뜬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다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어. 이번에는 내가 먼저 준비하자. 다음 날 아침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지야, 엄마 도와줄 수 있지? 당연하지, 엄마. 뭐든지 말해. 우리 증거를 모아보자. 아빠가 뭘 했는지 전부 밝혀내는 거야. 그날부터 저와 딸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딸과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남편에게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둘러댔죠. 거짓말을 하는 게 이상하게 신나더군요. 카페에 먼저 도착해 있던 딸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얼굴이 많이 상했네. 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바닥이 따뜻했어요. 딸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엄마, 내가 며칠 밤을 새워서 조사한 거야. 화면에는 남편 명의의 계좌 내역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아빠 통장인데 여기 매달 300만 원씩 다른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어. 2년 전부터.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집 등기부등본인데 아빠가 엄마 몰래 5억짜리 근저당을 설정했어. 공동명의 집인데. 그게 무슨 소리니? 엄마 도장을 몰래 사용한 것 같아. 아니면 위조했거나. 이건 명백히 불법이야. 딸은 다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빠가 그 여자랑 찍힌 사진들이야. 강남역 카페 앞, 레스토랑, 백화점. 여러 장소에서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남편이 낯선 여자와 손을 잡고 팔짱을 끼고 웃으며 걷고 있었죠. 40년을 함께한 사람이 저렇게 다른 여자와 행복해 보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법적으로 받아야 할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40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면서 집안일 다 하고 아빠 뒷바라지하고 시부모님 모시고 그게 다 재산 형성에 기여한 거야. 정말? 응. 그리고 불륜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 재산 은닉한 것도 추적할 수 있어.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에 눌러져 있던 돌덩이가 조금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우리 제대로 해보자. 아빠가 생각하는 대로 당하고만 있지 말고. 알았어, 우리 딸. 엄마가 용기 내볼게.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았습니다. 먼저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공동명의 통장의 모든 거래 내역을 출력해달라고 했죠. 두꺼운 서류 뭉치를 받았습니다. 2년 전부터 매달 큰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때로는 500만 원, 700만 원씩도요. 다음으로 등기소에 가서 집 등기부등본을 떼었습니다. 서류를 받아든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1년 전 제 동의 없이 5억 원짜리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 서재를 조용히 뒤졌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던 곳이었죠.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숨겨진 서류들을요. 대출 계약서, 제 이름으로 작성된 보증서, 그리고 낯선 여자 이름이 적힌 통장 사본까지. 손이 떨렸지만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며칠 후 딸이 소개해준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부드러운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어요. 앉으세요.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준비한 서류를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매우 유리한 입장이세요. 정말요? 네.
재산 분할은 물론이고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남편분이 빼돌린 재산도 추적 가능하고 공동명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도 당연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40년 동안 가정을 지키고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시부모님을 모시신 게 얼마나 큰 기여인지 아세요? 법은 그걸 인정합니다.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세요. 그때야 비로소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자 딸이 제 어깨를 안아줬습니다. 엄마 잘했어. 이제 다 잘 될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제 마음처럼 맑게 보였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이제 시작이야. 그런데 그때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서류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이혼 서류 준비했어. 여기 도장만 찍으면 돼. 거실 테이블에 이혼 협의서를 펼쳤습니다.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죠. 저는 천천히 서류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 항목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15억이 넘는 집은 남편이 가져가고 저는 단돈 1천만 원만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40년을 며느리로 아내로 살아온 제 시간이 고작 1,000만 원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차린 아침밥들, 아픈 시어머니를 간병했던 날들, 아이들을 키우며 밤을 새웠던 시간들이 겨우 1,000만 원. 집은 내 명이니까 내가 갖는 게 당연하고 1,000만 원이면 작은 집 하나는 살 수 있을 거야.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남편은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대답이 없어? 이 정도면 감사해야지. 하지만 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럼 내일 도장 찍는 걸로 하자. 남편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절대 그 서류에 도장 찍으시면 안 됩니다. 기다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먼저 움직이죠. 며칠 안에 가족들을 다시 모을 수 있으세요? 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주도권을 잡아야 합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설날 때 정신없어서 제대로 얘기를 못했잖아요. 가까운 식구들끼리만 모여서 정리하죠. 남편은 이번에도 자기 계획대로 흘러간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유난히 차분했습니다. 화장도 정성껏 하고 예전에 사서 거의 입지 않았던 깔끔한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힘있어 보였습니다. 가족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서로 감정 상하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여기 도장만 찍으면 돼.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고 시동생은 눈치를 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앞으로 서류를 밀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통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쳤죠. 이게 뭐예요? 시동생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제 몰래 만든 계좌예요. 2년 동안 매달 수백만 원씩 빼돌린 기록이 여기 다 있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이건 우리 집 등기부등본이에요. 제 동의 없이 5억 원짜리 근저당을 설정했더군요. 이게 무슨 일이냐? 시어머니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진들을 펼쳤습니다. 남편이 낯선 여자와 강남역 카페에서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아 웃고 있는 모습, 백화점에서 함께 쇼핑하는 모습.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 안에 당신이 지난 2년 동안 한 일들이 날짜별로,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어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40년 동안 이 집을 위해 살았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밥 차리고 시어머님 간병하고 애들 키우면서요. 시어머니가 숨을 죽이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준 이혼 협의서에는 제 몫이 고작 1,000만 원이더군요. 15억짜리 집에서 1,000만 원. 이게 공평한 건가요? 남편은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저도 변호사랑 상담했어요. 법적으로 제가 받아야 할 재산이 얼마인지, 위자료는 또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 다 알아봤죠.
파일을 펼쳤습니다. 집값의 절반 최소 7억 5천. 위자료 2억. 그리고 당신이 빼돌린 돈과 불법 근저당에 대한 배상.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앉으세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이 주춤하며 다시 앉았죠. 이혼은 해요. 하지만 당신 방식대로는 안 됩니다. 시동생이 형을 바라봤습니다. 형, 이게 정말이야? 시어머니가 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짓을 했어? 며느리한테 이럴 수가 있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아들 편만 들던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들고 일어났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하겠습니다. 이제 직접 만날 일은 없을 거예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초라한 모습이었죠. 문을 열고 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당신이 저를 몰랐던 것처럼 저도 이제 당신을 모르는 사람으로 살겠어요.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유로워서였습니다. 그 후로 일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목소리를 높이며 날조다 거짓말이다 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정식 절차가 시작되자 그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죠. 재산 분할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처음에 남편 측 변호사는 과도한 요구라며 반발했지만 우리 변호사가 증거들을 하나하나 제시하자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결국 남편은 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값의 절반인 7억 5천만 원, 위자료 2억, 빼돌린 돈에 대한 배상 5천만 원, 총 10억 원을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원에서 최종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딸아이가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엄마 정말 잘했어. 고마워, 우리 딸.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아니야. 엄마가 용기 낸 거야. 법원을 나오는데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집을 정리하던 날 마지막으로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부엌 구석에 낡은 앞치마, 아이들이 어릴 때 그린 벽의 낙서, 명절 때마다 사용하던 그릇들. 하나하나가 제 흔적이었습니다.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번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자 가슴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 집에서 보낸 시간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어.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저 누군가의 아내였고 며느리였고 엄마였을 뿐이라는 걸. 진짜 나 자신으로 살아본 날은 거의 없었다는 걸요. 집을 나서는 날 남편은 끝까지 제 눈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 무슨 말인지도 모를 중얼거림이 들렸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만 했습니다. 그에게가 아니라 지난 40년을 견뎌낸 저 자신에게 하는 인사였죠.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발걸음이 정말 가벼웠습니다. 지금 저는 월세 80만 원짜리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2층짜리 빌라, 넓지는 않지만 저에게는 완벽한 공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구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납니다. 창문을 열고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차를 우리죠. 베란다에는 작은 화분 몇 개를 두었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는 게 제 새로운 일과가 됐어요. 꽃이 피고 지는 걸 보며 저도 이렇게 다시 필 수 있다는 걸 느낍니다. 딸과는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납니다. 함께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죠. 엄마, 요즘 얼굴이 정말 밝아졌어. 그래? 엄마도 그런 것 같아. 웃음도 많아지고 뭔가 편해 보여. 정말 그렇습니다. 거울을 보면 주름은 여전하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훨씬 또렷합니다. 동네 문화센터 서예 교실에도 등록했습니다. 붓을 잡고 먹을 갈면서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낍니다. 같은 반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나이의 여성분들입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웃고 때로는 같이 울기도 합니다. 가끔 혼자 공원을 산책합니다. 천천히 걸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하거나 책을 읽기도 하죠.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평범한 하루하루가 이제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오후 햇살이 따뜻한 날이면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십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니 있어도 되는 시간입니다. 설날 그날 친척들 앞에서 웃으며 알겠어요 라고 했던 그 순간. 그건 제 인생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67세의 새 출발이라니 누군가는 늦었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제 인생을 사는 차례니까요. 가끔 아는 분들이 물어봅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조금도요. 오히려 더 일찍 결단하지 못한 게 아쉬울 뿐이에요. 그 나이에 혼자 사는 게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기보다는 자유로워요. 제 인생을 제 손에 쥐고 있다는 느낌 아시겠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집니다. 오늘도 참 예쁜 노을이네요. 예전에는 저녁 준비 때문에 이런 풍경을 볼 여유도 없었는데 이제는 매일 이렇게 노을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작은 행복들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저는 단 1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67세,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이 딱 맞는 타이밍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저를 위해 살 차례니까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언제든 몇 살이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